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올여름 폭우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1조 84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발생한 자연재난 중 가장 큰 피해 규모인데요. 무려 5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농작물과 농경지, 가축과 시설 피해 또한 막심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업체 5,480여 곳이 피해를 입기도 해서 지역경제 어려움은 극심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총 2조 7천여억 원을 투입해서 한창 복구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각 지원금 규모를 크게 늘리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하루빨리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구라는 게 단순히 무너진 시설을 다시 세우는 일뿐만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대응하기 힘든 기후위기 속에서 더 튼튼하고 안전하게 복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8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입니다. 가을 농사 일정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상상하고 맞추는 퀴즈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릴게요. 네, 날씨가 꽤 덥고 습합니다, 관장님. 네. 관장님 저번 시간에 가을 농사 준비하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관장님의 가을 농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처서를 앞두고 마지막 더위가 극성이래요. 또 오늘도 내리긴 했지만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서 더위를 식혀주지만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어서 어쩌면 7월의 더위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가을 농사 밭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땅이 말라야 밭 작업을 하는데 간간히 내리는 소나기로 밭을 아직 만들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관리기나 장비를 들여놓을 수 없어서인데요. 젖은 땅에서는 흙이 떡이 돼서 고운 흑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제거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요. 풀뿌리들이 끌어올린 수분으로 인해서 비온 후의 작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흙이 떡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럴 때는 좀 미리 부직포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놔서 이런 그 수분을 좀 날리고 땅이 마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처서 지나 본격적인 가을 농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인 농사 일정과 함께 초반에 신경 써야 할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시기에 병해충 방제가 특히 중요한가 봐요. 네, 아직 날씨가 이렇게 서늘해지지 않아서 병해충도 많고요. 아직도 잡초는 자라고 있습니다. 일단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병해충의 강한 품종을 심는 일이 중요합니다. 네. 요즘 나온 품종들은 어떤 질병에 강한지가 씨앗 봉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모종을 사서 심으신 분들은 모종에는 안내가 안 돼 있어서 그 품종 이름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구입하는 구입처에다가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씨앗 봉투를 확인하고 한번 그런 어떤 병에 강하고 어떤 병에 약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구입하는 작물들은 특정 질병에 강하게 만든 품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제가 심고 있는 토종 작물 같은 경우는 모든 여러 질병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성을 갖고 있는 품종에 속해서 특정 질병에 강한 시중에서 구매하는 작물보다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좀 튼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심고 나서 그 다음 관리를 좀 잘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병해충 관리의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재배 과정에서의 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미숙 퇴비를 사용하지 않고 완숙 퇴비를 사용한다든지 또 작물 사이에 심는 간격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습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또 병해충이 싫어하는 메리골드나 허브와 같은 동반 작물을 함께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완숙 퇴비를 사용을 해야 병해충 관리가 되는 거예요? 네, 미숙 퇴비의 경우는 미숙 퇴비에서 나오는 가스로 인해서 병해충들이 유인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메리골드나 허브를 같이 심어주면은 그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은 또 뭘 해줘야 하나요? 병해충 관리 또 세 번째 방법은 노란색 끈끈이 트랩과 같은 포획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해충들은 노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의 끈끈이를 작물 주변에 설치하면 작물 사이를 이동하다가 붙어서 잡힙니다. 끈끈이 말고도 다양한 트랩이 있는데요. 과일 향이 나는 음료와 같은 음료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막걸리를 희석해서 페트병에 넣고 옆에 구멍을 뚫어 매달아두면 향기에 이끌려 왔다가 빠져서 잡힙니다. 또 맥주 향을 좋아하는 달팽이는 맥주를 넣은 페트병을 땅에 묻어서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밤에 이동하는 불빛을 좋아하는 나방류를 잡기 위해서는 유인하는 등을 설치하고 그 밑에 대야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 대야에 물은 왜 담아 놓는 거예요? 그 물에 비치는 불빛을 보고 나방이 달려들었다가 이렇게 빠져 죽는 경우인데요. 그 불빛을 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분이? 유인등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물에다 이제 기름을 몇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물에 비친 불빛을 보고 물에 빠졌다가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 죽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직접 포획하는 방법으로 해충을 방지하게 되면 텃밭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거기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얘기했듯이 한냉사와 같은 방충망으로 초기 해충들의 작물에 대한 접근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달팽이가 맥주 향을 좋아한다는 거 처음 알았고 해충 잡는 방법들이 정말 재밌네요.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천적들을 끌어오는 방법인데요. 동반 작물들을 통해서 천적들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밭 주변에 진딧물이 좋아하는 무궁화를 심으면 진딧물을 좋아하는 또 무당벌레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땅거미들이 숨을 수 있는 돌무더기나 나무 무더기를 쌓아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일 때는 땅거미들도 숨어 있다가 사람이 사라지면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흔히 비오톱이라고 하는 시설인데요. 이렇게 나무 무더기, 돌 무더기 이런 걸 쌓아놓은 거라든지 또는 이제 제 밭에는 논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잠자리와 개구리가 많이 나옵니다. 밭에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두면 이렇게 천적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 천적들까지 불러서 이렇게 방지를 할 수 있는데 듣고 보니 모두 친환경적인 방법들이네요. 네, 그렇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내 밭은 5평밖에 안 되는데 뭐 돌무더기 쌓아라, 연못 파라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다 보면 친환경 농사가 왜 힘들고 또 친환경 농산물이 왜 비싼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이 불가능하다는 불신도 지울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제법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밭에 사는 저 같은 농부들한테는 권하지만
바쁜 도시농부들한테는 사실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어서 방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지 좀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하는 방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간혹 살충제 같은 걸 묻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 방법과 별도로 최종적인 방법이 바로 이제 살충제와 같은 화학적 방제인데요. 네. 우리가 농약으로 알고 있는 이제 작물 보호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약제도 많이 있고요. 그건 이제 약제 봉투에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약제도 많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목초액이라든지 아니면 난황류 그리고 미용 비눗물과 같이 직접 가정에서 있는 자재를 가지고 직접 집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해충뿐만 아니라 유익한 천적까지 모두 죽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또 이런 약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 가지 약제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 약제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효과가 점점 감소합니다. 내성이 생겨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내성이 생긴 벌레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곤충을 잡는 데에도 여러 가지 살충제가 있는 이유가 작용하는 기작이라고 하는 작용 기작이 달라서이거든요. 그래서 벌레에 작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약제를 바꿔가면서 방제해야 합니다. 흔히 이제 교차 방제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방제가 쉬우면서도 어렵네요. 네. 네. 그런 장단점 잘 참고해서 방제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함께 살펴볼게요. 5316님, 철원 농사꾼 이광환입니다. 포포나무에 대해서 상담 드립니다. 내한성 병해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원에서도 식재가 가능한가요? 내한성, 수익성 등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뭐 포포나무라든지 비타민 나무라든지 이런 이제 새로운 수종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심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포포나무 들어보셨어요? 포포나무요? 네, 처음 아니요? 들어보시죠? 네. 네. 단백질 함량도 높고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바나나, 파인애플 뭐 이런 비슷한 맛이 나는 그런 이제 매력적인 과일인데요. 워낙 원산지가 북미 쪽이에요. 북미 동부 그다음에 캐나다 이쪽에서 나왔던 작물이라서 내한성이 굉장히 강한 작물에 속합니다. 그러겠네요. 제가 토종 씨앗 수집하다가 화천에를 간 적이 있는데 화천에도 이게 포포나무 과수원이 있더라고요. 네. 화천도 굉장히 추운데 철원에서도 충분히 식재가 가능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하지만 좀 어린 묘목의 경우에는 좀 내한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묘목의 경우에는 바닥에 뿌리 쪽에 이제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아니면 나무의 그 줄기에 좀 이렇게 보온성 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쏴주는 겨울철 좀 대비를 해주시고 성목이 되면 한 2, 3년 지나서 성목이 되면 영하 20도에도 견디는 그런 작물이니까 철원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수익성은 최근에는 재배 농가들이 많지 않아서 초기에 이렇게 진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수익성도 나름대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좀 전에 그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강정림 님이 커피 찌꺼기도 도움이 된다는데 활용법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커피 찌꺼기도 커피에서 나는 향 때문에 벌레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효과가 있나 보네요. 커피 찌꺼기도. 근데 이제 거름 효과와 이렇게 병충해 방지 효과를 동시에 내기 위해서는 거름은 약간 좀 발효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찌꺼기를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발효시켜서 하얀 곰팡이가 피어날 때쯤 해서 이렇게 밭에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김수연 님이 관장님
고구마 줄기 많이 따면 고구마가 덜 생기고 크질 않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고구마 줄기가 가장 이제 커다란 숙제인데요. 네. 고구마 줄기를 또 너무 많이 자르면 또 고구마가 크지 않고 또 많이 달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그렇다고 고구마 줄기를 무작정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이 줄기 쪽으로 영양분을 많이 보내서 네. 또 반대로 또 고구마가 크질 않고 많이 달리지 않거든요. 똑같은. 어느 정도 네.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잘라내야 되는지가 굉장히 큰 숙제인데요. 네. 우선은 고구마 줄기를 뻗어나가면서 땅마다 마디마다 이렇게 잔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런 것이 내리지 않도록 잘 들춰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잎들이 겹쳐져서 아래에 있는 고구마 잎이 광합성을 못하는 수준을 좀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예요? 고구마 줄기가 한 겹 정도만 이렇게 뻗어나가야지 두 겹, 세 겹을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아랫잎들은 광합성 못하고 윗잎만 광합성하는 그런 상태만 벗어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하나만 남기고 그렇죠. 한 겹 정도만. 한 겹 정도만 남기고 네. 잘라내는 게 좋겠네요. 네. 아, 좋습니다. 3272님, 제 텃밭은 10평 정도가 되는데 밭 갓길에 토마토 10그루 정도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잘 열리지 않고 계속 줄기가 하늘로만 올라가는데요. 줄기를 열심히 따줘야 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 토마토군요. 한동안 굉장히 더웠어요. 이런 더운 날씨에서는 30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날씨에서는 토마토가 열리질 않거든요. 아, 원래 그럴 땐 토마토 안 열려요? 예, 모든 과수들이 3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광호흡이라는 걸 하면서 광합성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안 열리는데 이제 또 서늘해지니까요. 이제 열리겠네요.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웃거름 관리를 우선 좀 해주셔야 돼요. 질소 중심보다는 인산하고 칼륨 중심의 웃거름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 키만큼 컸다면 가장 위에 있는 고갱이는 좀 잘라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키가 크지 않게. 그리고 또 열심히 또 옆에서 겨순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시면 또 날씨에 따라서 서리 내리기 직전까지는 토마토가 열심히 달려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5154님, 작은 텃밭에 몸에 좋다고 해서 서리태 모종을 7월에 심었는데요. 순을 따줘야 좋다고 해서 몇 번 제거를 해줬는데 어제 보니 꽃이 달리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만 따줘야 할지 도복 방지를 위해서 계속 따줘야 할지 헷갈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콩들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순지르기를 멈춰야 됩니다. 순지르기요? 네. 콩의 이제 가장 가운데 있는 이제 성장하는 키로 성장하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건데요. 네. 그러면 또 옆에서 곁순들이 많이 번져서 굉장히 수확량을 많이 늘리게 됩니다. 하지만 꽃이 피면 그런 이제 순지르기 작업이 작물한테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쭉정이가 되거나 이런 그 해를 입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도 계신데 옹진군에 계신 한 할머니가 저 개인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콩꽃이 피고 있는데 지금 약 쳐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가능하면 좀 그 방송에 문자로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참고해서 많은 분들이 참고할 도움이 수 있거든요.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꽃이 필 때 병충해 방제를 좀 해주는 게 필요한 이유가 네.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제 곤충들이 이때 이제 많이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흰 콩인데 보라색으로 이렇게 멍이 들어 있다든지 아니면 옆에 심은 검은 콩의 무늬가 이렇게 흰 콩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자반병이라든지 아니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들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주로 이제 콩꽃 필 때 그리고 꽃으로 익어갈 때쯤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네. 그래서 콩꽃 필 때 농약 방지하면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1514님이 오이순이 오글오글해서 약을 뿌렸으나 잘 듣지 않습니다. 오이 재배 요령 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좀 자세하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좀 오이순이 억울해진 이유는 이제 오이순 뒤쪽에 혹시 이제 병충해라든지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잎이 이렇게 기형으로 되는 것은 대개 이제 해충들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을 수 있어서 살충을 좀 신경 써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이의 영양 결핍 증상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위주 거름보다는 인산이라든지 칼륨 중심의 웃거름을 좀 해주셔서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글오글해진다는 게 쪼글쪼글 하다는 울퉁불퉁한 네. 오이순이 나오는 건가요? 오이 잎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새로운 병해충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새 잎이 이렇게 오글오글해진다는 얘기는 또 칼슘 부족도 우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래된 잎이 그렇게 되면 따로 이제 다른 영양분이지만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오글오글해진다는 얘기는 칼슘 결핍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495님이 대추나무에 대추가 안 열리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과수나무는 이제 다년생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걸 점검하죠? 겨울철에 전지 전정 작업을 제대로 했는지 이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모든 나무 줄기와 그다음에 가지에 고루 햇볕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대추나무를 전지 전정 작업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봄철의 영양 관리, 그다음에 웃거름 관리를 질소 위주로 너무 하지 않았는지. 질소 위주로 하게 되면 열매는 열리지 않고 나무만 크거든요. 그래서 인산이라든지 칼륨 중심의 웃거름 관리를 했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대추나무가 여러 포기로서 여러 포기가 있어야 돼요. 꽃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추나무 꽃이 피거든요. 근데 여러 포기가 없으면 서로 교차해서 수분을 못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교차 수분할 수 있는 충분한 나무 종류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김수연님 고구마가 덜 생기고 크지 않나요에 대한 답변 관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문자가 또 오셨어요. 김수연님이 그렇군요. 아유 농사 힘들어요. 고맙습니다. 이번 주 텃밭 가서 들쳐줘야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석환님이 오늘은 새로 산 폰으로 처음으로 보냅니다. 늘 유익한 농촌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마음과 몸으로 화이팅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폰 사셔서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현님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 관장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상상하고 맞추는 퀴즈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퀴즈를 접목한 마케팅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예능에서 자주 보던 그 1초 듣고 음악 맞추는 게임을 활용한 그런 맥주 광고가 있다고요? 네, 예전 예능에서 음악 도입부를 단 몇 초만 틀어주고 음악을 맞히는 그런 게임이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전 모르겠던데요. 맞아요. 저도 음악을 자주 듣는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1초만 듣고 맞추는 게스트들 보면은 너무 신기하다 싶기도 맞아요. 하고 뭐 이 게스트들이 덩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맥주 브랜드 비사에서 이 음악 퀴즈를 접목한 단 1초짜리 광고를 선보여서 또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 보통의 광고가 15초에서 30초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면 1초는 정말 파격적인 길이의 광고인데요. 근데 여기에 이 음악 퀴즈는 비욘세나 비틀즈 같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의 유명한 곡, 저희 같이 음악 퀴즈를 잘 못 맞추는 사람들도 누구나 아는 노래에 처음 1초를 틀어줘서 네. 로고와 함께 반복적으로 송출을 하고요.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추는 고객들에게는 맥주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맥주 브랜드가 기존에도 글로벌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하면서 축제나 공연을 후원을 하면서 진정한 음악 팬들을 위한 브랜드라는 것 점을 내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음악 퀴즈를 통해서 한 번 더 브랜드의 정체성을 드러낸 겁니다. 그 네. 1초 듣고 음악 맞추는 그 게임은 네. 한국 예능 보고 청구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외에도 마케팅 관점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인상 깊은 점이 있습니다. 먼저 광고에 활용한 이 유명한 음악들을 수십 개나 활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1초만 나가면 저작권료 안 내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악계에서는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면서 저작권료를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했지만 네. 사실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광고라는 그러네요. 네, 평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광고를 주목하지 않고 넘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니까 이 콘텐츠들이 점점 더 짧아지는데 사실 1초짜리 광고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스킵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넘길 시간도 없이 이 광고를 계속 보고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기다가 음악을 맞추게까지 하니까 광고를 넘기지 못하고 1초짜리 광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들을 수밖에 없으니 사실 로고가 그만큼 노출되고 홍보 효과도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더 짧아지는 콘텐츠 시대에 소비자의 호기심 그리고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광고가 이 짧은 광고가 앞으로 더 늘어날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건 성공한 것 같고 그 로고 노출 네. 정말 잘 됐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광고를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맞춘다는 재미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이벤트에서 제공할 기념품을 맞히는 그런 이벤트가 또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패스트푸드 브랜드인 M사에서 출시할 기념품을 맞히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 가지 굿즈를 선보이고 또 굿즈를 내세워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M사의 일본 지역에서 굿즈를 출시하기 전에 5개의 가상 굿즈 후보를 만들어서 그래도 네. 보기가 있었네요. 네, 보기가 있었어요. 먼저 선공개를 하고 이 5개 중에 단 하나의 제품만 실제 굿즈로 출시된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SNS 글을 보고 나서 어떤 굿즈가 나올지 예상도 해보고 5개의 후보 중에 나는 이 굿즈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유나 기대를 남기면서 적극적으로 바이럴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후보 중에는 햄버거 모양의 모기향, 그리고 너겟 모양의 튜브, 또 역시 햄버거 모양의 도시락통 같이 그럴듯한 모양의 기념품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네, 실제 출시된 굿즈는 햄버거 모양의 미니 선풍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시된 굿즈를 선택했던 소비자도 또 다른 제품을 골랐던 소비자들까지 모두 이 굿즈 출시일만을 기다리게 한 이벤트라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실 유사한 굿즈 퀴즈 이벤트가 있기는 한데
M사처럼 굿즈 자체를 마치는 이벤트가 아니다 보니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굿즈는 이미 정해놓고 굿즈의 이름 혹은 캐릭터의 이름을 맞추는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냥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M사처럼 내가 직접 마케터가 돼보고 브랜드의 굿즈 담당자가 되는 듯한 이 경험이 상상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번에는 신제품을 맞춰야만 하는 그런 케찹 브랜드의 사례입니다. 일회용 케찹과 똑같은 모양의 포장의 잉크를 출시를 해서 소비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다고요? 이건 뭐죠?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퀴즈를 내서 소비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스스로 추측하게 만들어서 브랜드와의 연결을 단단히 하기도 합니다. 이 사례는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의 케찹 브랜드 H사의 사례인데요. 네네. 이제 이 H사가 어느 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일회용 케찹과 똑같은 포장 사진의 제품을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일회용 포장 케첩은 너무 예전부터 있었던 제품이라서 왜 도대체 신제품이라고 광고를 하는지 소비자들의 궁금증과 또 상상력을 자극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브랜드에서 이 제품은 일회용 케찹이 아니라 타투 잉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타투 잉크요? 네, 그래서 포장재는 분명히 비닐 안에 들어있는 케찹 같은데, 그래서 소비자가 또 왜 케첩 회사가 타투 잉크를 만들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제품에 대한 의문도 이어나가고, 또 네. SNS에 왜 이 케찹 회사가 타투 잉크를 만들었을까? 네, 이런 바이럴도 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브랜드가 왜 타투 잉크를 만들었냐 하면 사실 기존 팬들의 애정 어린 행동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낙 이 브랜드의 열성 팬이 많다 보니까 브랜드의 로고나 케첩병을 타투로 몸에 새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팬들 중에는 이 특이한 케첩병을 팔에 새긴다던가, 네, 몸에 새겨서 그 마음을, 팬심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나 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열성 팬들이 많았는데, 이와 동시에 붉은색의 이 타투 잉크가 사실 인체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문제가 별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H사는 여기에서 착안해서 브랜드의 이 상징적인 빨간색을 피부에 주입해도 괜찮은 안전한 잉크로 만들어서 신제품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잉크만 출시한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 케첩 디자인을 골라서 새길 수 있도록 타투 아티스트들과 협업을 해서 디자인까지 제작해서 공개를 했다고 하고요. 네. 또 브랜드 이름을 따서 잉크의 이름도 H레드라고 부르게 했는데, 이 브랜드가 먹는 케첩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정체성, 또 창의성을 표현하는 매개체까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잉크로 증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직접적으로 퀴즈를 내세운 건 아니지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발상으로 소비자들에게 질문을 또 던져주고 그 답을 스스로 찾아가게 만든 좋은 사례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들어보시는 또 청취자분들께서도 꼭 퀴즈가 아니더라도 케찹 브랜드처럼 우리 브랜드를 상상할 수 있는 이 의외성을 곁들이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왜 타투 잉크지라고 거기서 시작을 해서 네. 이렇게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네, 거기까지 그 스토리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또 보여주는 마케팅이었고요. 이번에는 단순히 맞히는 거를 넘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놀이로 진화시킨 사례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죠. 국내 한 서점에서 보물찾기를 통해서 굿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했었다고요. 네, 우리가 보통의 굿즈 이벤트라고 하면 선착순 증정이 제일 많고요. 네. 네,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한테만 굿즈를 증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 많잖아요. 이상 구매해야 네. 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데 이 이벤트는 조건은 없지만 내가 굿즈가 있는 장소까지 직접 뛰어다니면서 찾아야만 하는 네, 그 장소를 맞히는 이벤트가 오늘 여름 화제였습니다. 국내 대형 서점에서 이 굿즈 보물찾기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했는데요. 여러 지점이 있는데 이 지점별로 특별한 장소에 굿즈 꾸러미를 숨겨두고 말 그대로 찾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장소 힌트를 SNS에 계속 남겼다고 우와. 합니다. 그래서 서점으로 가는 광화문역 출구 아래,
그리고 서점 가는 길에 있는 벤치 뒷자리, 또 특정 지점에 가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조형물 앞 등등 다양한 장소에 굿즈를 숨겨뒀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 좀 많이 몰리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후기를 살펴보니까 네. 사람들이 그 굿즈 힌트가 나오는 시간 1시간 전부터 근처를 서성이면서 굿즈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보물찾기가 아니라 마치 오픈런처럼 그러니까요.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네, 근데 이거를 SNS에다가 실시간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 서점의 공식 계정 자체도 홍보가 되고, 또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오픈런까지 했냐 하면 대량 생산으로 저렴하게 만든 굿즈가 아니라 진짜 갖고 싶은 제품들로, 그러나 소량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 이들한테 주목을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갖고 싶은 그런 굿즈였네요. 네, 그래서 대량 생산하는 일반적인 굿즈가 아니라 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북커버, 그리고 여름에 읽을 만한 시집 한 권을 증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굿즈에서 빠지지 않는 키링까지 보물 컨셉에 맞게 풍성하게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를 직접 골라서 콜라보를 했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굿즈가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 이벤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서점 주변과 이 서점 안을 다니면서 보물을 찾는 이 능동적인 경험을 제공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준 데다가 이 경험이 서점이라는 장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사거나 잠깐 앉아서 읽는 공간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까지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인식까지 주게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소비자가 굿즈를 숨겨놓은 장소까지 이렇게 찾게 했다면 이번에는 시청자의 상상과 선택으로 결말을 만들었던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죠. 네, 이제는 콘텐츠도 물음표 그 자체가 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용자가 특정 상황마다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전개가 달라지는 형식은 게임 업계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긴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유저들의 선택에 따라서 결말이 여러 가지인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당연히 정해진 대본에 따라서 촬영하고 편집을 해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스토리를 따라가기만 하는 수동적인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말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네. 스토리 흐름을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말을 팬들끼리 막 예측해보는 그런 네. 경우도 있는데, 글로벌 OTT의 한 영화가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선택지가 뜨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로 개봉한 지 7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이 공략집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주인공이 아침에 시리얼을 뭘 먹을지부터 우와. 더 나가서 범죄를 저지를지 말지 이런 중대한 결정까지 시청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말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시청자들이 관객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직접 개입하는 플레이어이자 작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본 결말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면서 어떤 시청자들은 이 영화의 진짜 결말은 모든 종류의 결말을 경험하는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선택지를 경험해봤다고 하거든요. 우와. 네, 그래서 OTT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가 영원히 같은 결말로 남는 콘텐츠가 아니라 사용자 참여에 따라서 러닝타임도 다르고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네요. 네, 오늘 다양한 퀴즈 참여형 마케팅 사례를 알아봤는데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만약에 처음에 이런 마케팅을 시도를 한다면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의 어느 부분을 맞춰보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상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너무 어렵지 않나 싶지만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을 말하게 하면 더 난이도가 낮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속옷 브랜드에서 이 속옷을 착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적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답은 우리 속옷이다라는 네, 그런 팝업을 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이끌어내는 힘이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편함과 공감대를 꺼내는 데서 나온다는 네,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광주 광산구 고려인 마을에 있는 월곡 고려인 문화관의 관장 김병학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들의 역사 속에서 독립정신과 민족정신은 더욱더 빛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